하늘은 잿빛이었다. 빗방울이 가늘게 창문을 두드리며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는 듯했다. 육군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지 이제 막 일주일. 이지우 이등병은 국군 수도병원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0년 평생을 꿈꿔왔던 군인의 길이었다. 그것도 누군가의 후광을 등에 업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일궈낸 명예로운 길.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몸은 마치 타인의 것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오른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왼쪽 다리는 제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던 후천성 뇌성마비라는 진단은 여전히 그녀의 귀에 맴돌며 현실의 차가운 벽을 실감하게 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병실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3년 전 육군사관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김태준 장군, 3스타를 단 위풍당당한 육군 군단장.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군복이 아닌 딸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꿈을 가장 먼저 응원해 주었다. 장교가 되어라. 지우야, 네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은 지휘관 자리다. 하지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군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미소로 답했다. 그래, 우리 딸, 네가 가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다. 그렇게 지우는 육사를 포기하고 육군 훈련소에 입대했다. 수많은 훈련병들 속에서도 그녀는 단연 돋보였다. 20km 완전군장 산악행군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유격 훈련에서는 남성 훈련병들도 힘들어하는 장애물 코스를 가뿐히 넘어갔다. 그녀의 뛰어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은 교관들의 찬사를 이끌어냈고 동료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강철 이지우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수료식 후 그녀는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봉황부대 F광부 누이로 전입했다. 그곳은 실전 같은 훈련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대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한 사람, 박준혁 대위를 만났다. 박 대위는 육사수석 졸업 후 5년 만에 대위로 초고속 진급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첫 만남부터 삐걱거렸다. 지우가 훈련소 성적표와 함께 인사를 건네자 박 대위는 차갑게 그녀를 훑어보았다. 네가 이지우 하사인가? 성적은 좋군. 하지만 성적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전방은 훈련소와는 다르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 말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내 중대에서는 특별대우 같은 건 없다. 알아서 잘 적응하길 바란다. 지우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은커녕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매달렸다. 첫 주에 실시된 중대전투력 평가훈련. 그녀는 모든 코스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5km 뜀걸음은 물론 개인 화기 사격과 각계전투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20kg 완전군장을 메고 험준한 상기를 가장 먼저 주파했을 때 동료 병사들의 눈빛은 경애로 가득 찼다.
와, 이지우 하사님 진짜 강철이시네. 여자라고 무시하면 큰일 나겠다. 형님보다 더 세신 것 같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뿌듯했다. 이들의 인정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박준혁 대위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기록지를 훑어보더니 제법이군 하고 짧게 내뱉을 뿐이었다. 칭찬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박 대위는 지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지우 하사 자네. 내일 아침까지 이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서 보고하게. 그가 내민 서류 더미는 책상 위를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지우는 당황했다. 대위님, 이건 행정병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전투병관인데 내가 시킨 일이다. 불만 있나? 박 대위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자네처럼 뛰어난 인재를 행정 업무에 썩히고 싶지 않지만 가끔은 이런 자빌도 해봐야 조직의 생리를 알 수 있지. 군대에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윗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야. 알아들었나? 지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녀는 불합리한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정리했다. 수많은 오타와 누락된 서식들을 발견하며 그녀는 이 서류들이 사실은 박 대위가 의도적으로 방치해둔 쓰레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침이 되자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이지우 하사, 보고하러 왔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내밀자 박 대위는 한번 쓱 훑어보더니 수고했군 하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밤샘 작업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중대 전체가 모인 주간 회의에서 박 대위는 불쑥 지우를 지목했다. 이지우 하사, 자네가 지난주에 정리한 서류에서 중요한 통계 수치가 누락됐더군. 자네 때문에 내 보고서가 엉망이 됐다. 지우는 깜짝 놀라 서류를 확인했지만 그런 누락은 없었다. 그녀가 억울한 표정을 짓자 박 대위는 비웃으며 말했다. 왜 억울해 여군이라서 봐주기를 바라나. 훈련 성적 좀 좋다고 거만해지지 마.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군인 정신이 부족하군. 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모든 중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를 칭찬했던 동료들의 시선도 이제는 의심과 동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대위는 그녀를 조롱하고 모욕했다. 그것은 훈련도 교육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를 조직에서 고립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숙소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았다. 훈련소에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주던 동료들의 환호성, 강철 이지우라고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고립된 섬에 갇힌 것처럼 외로웠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만약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는 그녀를 걱정할 것이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깊고 날카로운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등병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부대 내에서 강철 이지우가 아닌 유령 이지우로 변해갔다. 박준혁 대위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는 지우가 중대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식사 시간에는 늘 늦게 와서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게 했고, 훈련 중에는 일부러 그녀에게만 불필요한 추가 임무를 부여하며 동료들과 분리시켰다. 만약 어떤 병사가 지우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도움을 주려 하면 그는 그 병사를 따로 불러내 가혹한 벌칙을 주었다. 김 병장! 왜 내 명령도 아닌데 이 하사 옆에 붙어 있었나? 군인이라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임무만 똑바로 하면 돼. 남의 일에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한가? 얼차려 1시간 추가. 이런 식의 처벌이 반복되자 동료들은 하나둘씩 지우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우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친절함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 대위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무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다. 지우는 그들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들 역시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중대 서무계 업무를 담당하는 최원사였다. 그는 중대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박 대위의 독선적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원사는 종종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지우 하사, 힘내십시오. 군 생활은 원래 윗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겁니다. 그의 말이 지우에게는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박준혁 대위의 괴롭힘은 점차 지우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서 지우를 배제했다. 그녀는 중대 작전 계획이나 훈련 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실수가 잦아졌다.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박 대위는 중대원들 앞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다. 이지우 하사. 기본적인 작전 브리핑도 제대로 숙지 못하는 건가?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부하를 지휘하겠다는 건가? 군인 정신이 부족하군 훈련소에서 배운 게 고작 이거였나? 그의 반복되는 군인 정신 부족이라는 말은 지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훈련 규정과 작전 계획을 숙지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다른 함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위는 그녀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전투 훈련을 계획했고 그녀가 전투 훈련에 참가하면 행정 업무 마감 시간을 촉박하게 잡았다. 지우는 몸과 마음이 모두 탈진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 전체 회식이 있었다. 박준혁 대위가 직접 주최하는 자리였다. 지우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참은 곧 박 대위의 분노를 사는 일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회식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 대위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지우를 콕 집어 말했다. 이지우 하사, 훈련소에서는 에이스였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대에서는 그저 그런 것 같군. 혹시 여군이라고 봐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 주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대위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독한 폭탄주를 만들어 지우에게 건넸다. 자, 마셔라. 우리 중대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의미다. 군인이 술 한 잔도 못 마셔서야 쓰겠나.
지우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만든 술잔을 억지로 들이켰다.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다. 박대위는 한 잔, 두 잔, 연달아 술잔을 채웠다. 우리 중대에선 술잔을 비우지 않으면 군인 정신이 없는 걸로 안다. 이지우 하사. 나를 실망시키지 마. 지우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박대위의 말을 따랐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만취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구역질이 계속 올라왔고 온몸에 힘이 풀렸다. 침대에 엎드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이 모든 괴롭힘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자신의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신은 육체와 분리되어 붕괴되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박대위는 끝없이 그녀를 조롱하고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잠을 자도 피고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급격히 체중이 줄었고 얼굴은 헬쑥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소의 강철 이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각조각 부서져가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끝나고 돌아온 지우는 자신의 숙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개인 사물함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군인 수첩은 찢겨져 있었고 가족 사진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박대위가 나타났다. 그는 지우의 찢어진 가족 사진을 밟고 서서 비웃었다. 이지우 하사. 숙소 관리를 똑바로 해야지. 이러다 중대 전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중대원들을 지휘할 수 있겠나. 자네에게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없어. 그는 지우의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욕했다. 지우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분노와 절망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녀가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력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지우의 변경 생활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둡고 습한 터널 같았다. 박준혁 대위는 그녀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일에 집착했다. 그가 지시하는 모든 일은 훈련의 일환이라는 명목에 이루어졌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인격 살해였다. 지우는 중대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박대위는 그녀를 향한 그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섣불리 간섭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어느 날 중대훈련 보고서 작성 회의가 소집되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회의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회의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홀로 서서 기다렸다. 그때 최 원사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우 하사. 회의실에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원사님, 저는 참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대 훈련 보고서는 모두가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의견을 내십시오. 최 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는 최 원사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지지에 용기를 내어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 대위의 얼굴은 한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지만 최 원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했다. 그는 지우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오, 이지우 하사, 중요한 회의에 빠져서 어디에 있었나. 역시 여자라서 이런 딱딱한 회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지. 여기 들어와 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될 텐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쉬는 게 어떤가. 박 대위의 말에 지우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답했다. 대위님, 저는 중대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회의에 집중했다. 하지만 박 대위는 회의 내내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녀가 발표할 차례가 되면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다. 지우의 목소리는 그곳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밤이 깊어지자 회의는 끝났다. 최 원사가 지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이 하사.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원사님. 저를 챙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동료는 극히 소수였다. 박 대위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군인 정신이 부족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부대 내에서 완벽하게 지워내려 했다. 며칠 후 중대 전체 회식이 열렸다. 회식 장소는 부대 내 간부 식당이었다. 지우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참은 곧 박 대위의 분노를 사는 일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회식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 대위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지우를 콕 집어 말했다. 이지우 하사, 훈련소에서는 에이스였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대에서는 그저 그런 것 같군. 혹시 여군이라고 봐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 주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대위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독한 폭탄주를 만들어 지우에게 건넸다. 자, 마셔라. 우리 중대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의미다. 군인이 술 한 잔도 못 마셔서야 쓰겠나. 지우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만든 술잔을 억지로 들이켰다.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다. 박 대위는 한 잔, 두 잔, 연달아 술잔을 채웠다. 우리 중대에선 술잔을 비우지 않으면 군인 정신이 없는 걸로 안다. 이지우 하사. 나를 실망시키지 마. 지우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박 대위의 말을 따랐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만취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구역질이 계속 올라왔고 온몸에 힘이 풀렸다. 침대에 엎드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이 모든 괴롭힘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자신의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신은 육체와 분리되어 붕괴되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박대위는 끝없이 그녀를 조롱하고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잠을 자도 피고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급격히 체중이 줄었고 얼굴은 헬쑥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소의 강철 이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각조각 부서져가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끝나고 돌아온 지우는 자신의 숙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개인 사물함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군인 수첩은 찢겨져 있었고 가족 사진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박대위가 나타났다. 그는 지우의 찢어진 가족 사진을 밟고 서서 비웃었다. 이지우 하사, 숙소 관리를 똑바로 해야지. 이러다 중대 전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중대원들을 지휘할 수 있겠나? 자네에게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없어. 그는 지우의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욕했다. 지우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분노와 절망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녀가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력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장마철의 강원도 최전방은 거대한 진흙탕과 같았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굵은 빗줄기가 며칠째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봉황부대의 훈련장은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발목까지 빠지는 늪지대로 변해 있었다. 이런 악천 후에도 박준혁 대위는 훈련을 강행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훈련의 당위성보다 이지우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사적인 분노가 더 크게 서려 있었다. 모든 중대원들이 완정훈장을 한 채 진흙탕을 굴렀다. 지우는 이미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괴롭힘과 불면증으로 극도로 지쳐 있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정신은 몽롱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박대위에게 조롱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훈련소 시절에 강철 이지우처럼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박준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지우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지적을 시작했다. 이지우 하사, 그게 지금 제대로 된 각개전투 자세인가? 폼만 잡지 말고 똑바로 해. 정신이 해이해졌군. 그는 진흙탕에 엎드린 지우의 등 위로 발을 굴렀다. 지우는 통증에 신음했지만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박대위는 더욱 격분했다.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지우 하사. 일어나 모든 중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지.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군인인지.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지우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빗물과 땀, 그리고 진흙으로 범벅된 그녀의 군복은 무겁게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박대위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는 지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었고 그녀를 진흙탕에 처박았다.
이게 바로 너의 진짜 모습이야. 약해 빠진 여자 군인 정신은 개뿔. 넌 그냥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지우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앞이 보이지 않았다. 흙탕물이 입과 코로 들어와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치욕과 공포에 휩싸였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한쪽에서 날카로운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훈련장 경계에 처진 철조망에 이지우가 몸을 부딪혔고 그녀의 팔이 날카로운 철조망에 깊게 베인 것이다. 붉은 피가 빗물에 씻겨 진흙탕으로 흘러내렸다. 박대위는 그제야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더욱 악의적으로 말했다. 엄살 떨지 마이. 그 정도 상처는 훈장이야. 진정한 군인이라면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최 원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지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몸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최 원사는 박대위에게 지우를 즉시 후송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박대위는 막무가내였다. 무슨 후송? 그냥 의무병 불러서 지혈하고 훈련 계속해 지휘관인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건가? 내 명령에 불복종하는 건가? 결국 최 원사는 박대위의 눈치를 보며 지우의 팔에 응급처치를 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지우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오한에 떨고 있었다. 빗속에서 그녀는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박대위는 지우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겨우 숙소로 기어들어갔다. 이미 몸은 고열과 통증으로 마비된 듯했고 팔의 상처는 흙과 빗물로 뒤섞여 골마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최 원사가 숙소에 들렀을 때 지우는 의식을 잃은 채 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최 원사는 더 이상 박대위의 눈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병원 후송을 요청했고 지우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이송되는 내내 지우의 몸은 계속 떨렸고 희미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아빠, 아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해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은 허공을 움켜쥘 뿐이었다. 그녀의 의식은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지우는 마치 깊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었다. 훈련소에서 만났던 동료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찢겨진 가족 사진을 밟고 선 박준혁 대위의 비웃음 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려 발버둥쳤지만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채 신음하다. 그녀는 마침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천장과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코끝을 찌르는 소동향 냄새,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기계음.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른쪽 팔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상한 전신 통증이 밀려왔다.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았고 팔다리는 마치 남의 것처럼 감각이 무디었다. 그녀는 겨우겨우 신음하며 간호사를 불렀다. 여기가 어디죠? 간호사는 지우가 의식을 되찾은 것을 보고 반가워하며 말했다. 정신이 드셨군요.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며칠 동안 열이 너무 높아서 걱정했어요. 지금 바로 주치의 선생님께 보고 드릴게요. 잠시 후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지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지우 하사,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신체 기능에 일부 이상이 감지되는데 혹시 최근에 머리나 신경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우는 며칠 전 빗속 훈련에서 박 대위에게 당했던 폭행을 떠올렸다. 진흙탕에 머리가 처박혔던 그 순간의 끔찍한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머리채를 잡히고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주치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즉시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MRI, CT 촬영, 신경계 검사 등 복잡한 검사들이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우는 검사를 받으러 다닐 때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절감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고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젓가락질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헬쑥한 얼굴, 생기를 잃은 눈, 그리고 마비된 듯한 오른손. 그녀는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침내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다. 주치의는 무거운 표정으로 병실을 찾았다. 이지우 하사,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군요.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신경계 검사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상으로 인해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뇌의 운동 피질과 소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치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현재 이지우 하사의 증상은 후천성 뇌성마비 체레마날 팔시와 일치합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뇌성마비?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네, 뇌성마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안타깝지만 현재 증상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신체의 마비와 경직, 발음장애 등이 모두 그 증상에 해당합니다. 당분간은 재활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뇌성마비, 그녀의 평생 꿈이었던 군인의 길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잔혹한 진단이었다. 그녀는 훈련소에서 달렸던 20km 행군을, 유격 훈련장에서 가볍게 뛰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휠체어에 앉아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악의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 지우는 고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박준혁 대위, 그는 그녀의 명예를 짓밟고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의 인생 자체를 파괴했다. 그녀는 주치의에게 간신히 물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주치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완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존재였다.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미래는 안개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져가고 있었다. 병실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더디게 흘렀다. 이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몸은 재활 치료를 위해 움직여야 했지만 마음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는 초점을 잃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밤이 되면 잊고 싶었던 빗속의 훈련, 박준혁 대위의 비웃음,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깨어나 비명을 삼켰다. 간호사와 주치의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심리 치료를 권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강철이라고 불렸던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휠체어에 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숟가락 하나 제대로 쥐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였다. 김태준 장군, 매주 훈련소에 전화를 걸어 우리 딸 잘 지내나 하고 다정하게 묻던 아버지. 그녀는 굳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자신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아버지는 위풍당당한 육군 군단장인데 그의 딸은 고작 이런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실까.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일부였다. 어느 날 오후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김태준 군단장, 한미연합훈련 성공적으로 이끌어. 화면 속에는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인했다. 그는 수많은 병사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자 국민들의 연인궁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격렬한 감정이 폭발했다. 그것은 그리움, 슬픔,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자괴감이었다. 저렇게 강하고 훌륭한 아버지의 딸이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과 화면 속의 당당한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후광은 이제 그녀가 의지하고 싶은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혼자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지우는 결심했다.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짚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목표물까지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겨우 휴대폰을 손에 넣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던 아버지의 직통 전화번호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1번, 2번,
3번. 그녀의 심장은 폭탄처럼 쿵쾅거렸다.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바쁘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보세요, 김태준입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메어왔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구지 말해봐. 아버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다. 아빠. 저예요, 지우. 지우. 우리 딸 웬일이니? 너 병원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걱정했잖아.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우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 이제 군인 못해요. 저 뇌성마비래요. 그녀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열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지우는 아버지의 침묵이 실망 때문일까 두려웠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우야, 똑똑히 말해. 누가? 어떤 놈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박준혁 대위의 이름과 그의 만행을, 그리고 빗속에서 당했던 폭행의 순간을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금 차가운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의 이름이 박준혁 대위라고 알겠다. 지우야! 아빠가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게. 내 꿈을 짓밟고 내게 고통을 준 그 대가를 그놈에게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그리고 아빠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반드시.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지우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태준 장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를 끝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뜨거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의 딸, 그토록 강하고 자부심 넘치던 이지우가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있다니.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며 자부심으로 삼았던 군복이 이제 그의 딸을 짓밟은 도구로 변해 있었다. 그는 분노를 사기려 애썼지만 주먹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딱딱한 책상을 내리쳤다. 전원 비상 소집 지금 당장 군사경찰특수팀을 봉황부대로 파견해 박준혁 대위라는 놈을 즉시 구속해라. 사유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중상의 혐의다. 김태준 장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지휘 아래 모든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군사경찰특수팀은 전투 헬기를 타고 봉황부대로 향했고 군단 사령부에서는 봉황부대의 모든 훈련 기록과 행정문서를 긴급히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냉철한 이성을 되찾았다. 단순히 박준혁 대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군 전체에 만연한 낡은 관행과 폭력적인 문화를 뿌리 뽑아야 했다. 그의 딸은 그 썩어빠진 구조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 모든 지시를 마친 김태준 장군은 직접 헬기를 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헬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수많은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외면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딸이 고통받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헬기가 병원 옥상 헬기장에 착륙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경례를 하며 그를 맞았다. 김태준 장군은 형식적인 인사를 뒤로하고 곧장 이지우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딸의 뒷모습을 보았다. 한때 그토록 당당하고 굳건했던 딸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그녀의 입계는 경련이 일어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태준 장군은 딸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딸의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김태준 장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우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그는 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지우야, 아빠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아빠가 반드시 도와줄게. 그리고 그놈이 너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게. 지우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단단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튿날 새벽, 봉황부대 훈련장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내 거대한 군단장 헬기가 훈련장 한가운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준 군단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군사경찰 특수팀이 일렬로 도열했다. 박준혁 대위는 잠에서 깨어나 이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박준혁 대위 앞으로 김태준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박준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떨며 장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김태준 장군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을 향해 있었다. 김 장군은 싸늘한 눈빛으로 박 대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박 대위, 자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준혁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내 딸 그는 그제야 이지우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는 훈련소 시절부터 싹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자신의 모욕과 폭력을 묵묵히 견디던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별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아,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그저 훈련의 일환으로. 박준혁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김태준 장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군인 정신을 논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부터 갖춰라.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힌 것이 과연 군인의 도리인가? 자네가 저지른 짓은 명백한 범죄다. 김태준 장군은 군사경찰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군사경찰들이 박준혁 대위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박 대위는 저항하려 했지만 무력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대위의 계급장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박대위의 절규는 김 장군의 마지막 한마디에 묻혔다. 이 순간부터 자네는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다. 자네의 범죄는 이제부터 내가 직접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박준혁 대위는 수갑을 찬 채 군사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은 한때 위풍당당했던 엘리트 장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태준 장군은 훈련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로 봉황부대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지금까지 보고되었던 모든 훈련 과정과 사건 사고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만약 이지우 하사와 같은 피해자가 또 있다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했던 자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더럽힌 모든 행위에 대해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태준 장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훈련장을 울렸다. 그의 말은 군대 전체에 경고와 같은 신호탄이었다. 한 개인의 비극이 이제 군대 전체의 묵은 병폐를 드러내는 서막이 되었다. 김태준 장군의 정역적인 행동은 봉황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군단장 헬기가 훈련장을 떠난 직후 군사경찰 특수팀이 부대에 상주하며 본격적인 특별 감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박준혁 대위의 만행과 그동안 은폐되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 조사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굳게 다물었던 병사들도 자신들의 지휘관이 한순간에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점차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최 원사는 가장 먼저 나서서 박준혁 대위의 가혹행위를 낱낱이 증언했다. 그는 이지우 하사가 겪었던 고통, 회의에서 배제되고 모욕당했던 일, 그리고 빗속에서 폭행을 당했던 끔찍한 순간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사들이 증언대에 섰다. 박 대위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괴롭혔는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한 병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둔 빗속의 폭행 영상이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박준혁 대위가 이지우 하사의 머리채를 잡고 진흙탕에 처박는 모습은 모든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이 모여 박준혁 대위의 가혹행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군대 내에 만연한 폭력적 문화의 축소판임이 드러났다. 군사경찰은 조사 결과를 김태준 장군에게 직접 보고했고 김 장군은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박준혁 대위의 개인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부대 간부들의 책임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군단장의 딸, 뇌성마비 사건으로 명명하며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민들은 정의로운 군단장 아버지와 용기 있는 딸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한편 군대 내의 뿌리 깊은 가혹 행위에 분노했다.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 주변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피고인석에 선 박준혁 대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엘리트 장교였던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훈련의 일환일 뿐이라고 변론했지만 군 검찰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 이지우 하사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픈 몸과 굳건한 눈빛은
방청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진우 중장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군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증인은 피고인 박준혁으로부터 어떤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까? 이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차분하고 명확하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제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여자가 뭘 아냐. 군인 정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제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대화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고 중요한 회의에서 저를 배제했습니다. 저는 부대 안에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빗속에서 당했던 폭행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저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빗속에서 억지로 훈련을 시켰고, 제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엄살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진흙탕에 처박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 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박준혁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다. 증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훈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채찍질이었다고는. 변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지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상체를 바로 세우고 피고인석의 박준혁을 똑바로 노려보며 외쳤다.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대였고 폭력이었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은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것은 군인 정신이 아니라 가장 비겁한 폭력일 뿐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법정 전체를 울렸고 방청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준혁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길고 긴 재판 끝에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준혁.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인 피해자 이지우 하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이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군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재판장의 심판의 망치가 내려졌다. 주문, 피고인 박준혁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의 군인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고 향후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징역 15년. 군사재판에서 가혹행위 사건으로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형이었다. 그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박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왜?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지우는 아버지 김태준 장군과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박준혁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았다.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을 맞았다. 국방부는 장병인권보호 및 변경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휘관 평가 시스템 개선, 외부 감시 시스템 도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심판의 망치는 단지 한 명의 범죄자를 향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군의 낡고 병든 관행을 향해 내려진 것이었다. 군사재판이 끝난 후 이지우의 삶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몸의 재활과 마음의 치유. 그 두 가지 고되고 긴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에서 정의를 외쳤던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젓가락질을 하고 글씨를 쓰고 옷의 단추를 채우는 아주 사소한 일상조차 그녀에게는 거대한 도전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재활훈련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끝없는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걷기 연습을 하다가 넘어진 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책의 말을 내뱉었다. 이지우,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한심해. 한때 20km 군장을 메고 험난한 산길을 가장 먼저 달리던 그녀였다. 그런 자신이 고작 평행봉에 의지해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때 재활치료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지우 씨? 어제의 지우 씨보다 오늘 이를 심피라도 더 나아갔으면 그건 대단한 발전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어제의 자신과만 싸우는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용기를 얻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1cm라도 좋으니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지원군인 아버지가 있었다. 김태준 장군은 군복을 벗고 딸의 재활에 매달렸다. 그는 딸의 식사를 챙기고 재활 훈련을 함께하며 밤에는 지친 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우리 딸, 오늘도 정말 잘했어. 정말 장하다.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는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지원군들도 생겨났다.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특히 그녀처럼 군대 내 가혹행위로 고통받았던 예비역들이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주었다. 지우 씨 덕분에 저희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들의 지지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아픔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활 훈련 틈틈이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처음에는 서툰 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글은 곧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몸의 재활과 함께 마음의 재활도 시작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이지우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여전히 보조기구에 의지해야 했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의병 전역을 하고 군복을 벗었다. 저녁식 날, 그녀는 정들었던 군복을 반납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평생의 꿈이었던 군인의 길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 장병 인권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군 복무 중 부당한 처우나 가혹행위를 당한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단체였다. 김태준 장군은 자신의 퇴직금과 사재를 털어 센터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사장을 맡았다. 이지우는 센터의 소장이 되어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졌다. 센터의 문을 열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밀려들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노부모,
부대 내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둔 어머니. 훈련 중 부상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예비역 등 그동안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었던 이들이 센터를 찾아왔다. 이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변호사, 상담사,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여론 형성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직접 휠체어를 타고 국회와 국방부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군인권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던 군 관계자들도 그녀의 진정성과 논리적인 주장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혹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운동가이자 투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눌한 말투 속에는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 강한 힘이 실려 있었고 그녀의 서툰 걸음걸이는 대한민국 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센터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준혁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다. 이지우는 편지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용서는 그와 그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며 평생을 살아갈 때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이 땅의 모든 청춘들이 존중받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갔다. 이지우가 국군 수도병원을 퇴원한 지 10년이 흘렀고 박준혁 대위의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도 10년이 되었다. 그 1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대한민국 장병인권센터는 군인권의 상징이 되었고 이지우는 더 이상 이름 없는 피해자가 아닌 전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인권운동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었고 그녀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걸음은 때때로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확고했다. 재활 치료사들이 그녀를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우는 알았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어느 날 이지우는 아버지 김태준 장군과 함께 옛 봉황 부대가 있던 곳을 찾았다. 그곳은 이미 부대 막사가 철거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옛 훈련장 자리에는 녹슨 철조망 대신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다. 지우는 그 푸른 잔디밭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그녀의 꿈과 영혼은 짓밟혔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덕분에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큰 사명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여기 제가 쓰러졌던 곳이에요.
김태준 장군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 지우야, 네가 쓰러진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야.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꽉 안았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아버지의 그늘은 이제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분녀 관계를 넘어 정의와 희망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발전해 있었다. 이지우와 대한민국 장병인권센터의 노력은 군 인권 관련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그중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고르였다. 이 법안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의문사나 사고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유가족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안의 통과 소식은 이지우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그녀의 지난날의 고통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보상이었다. 그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없이 국회를 드나들며 로비했고 자신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적인 투사로 활약했다. 법안이 통과된 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강철이 사실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철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에필로그. 같은 시간 한적한 교도소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박준혁은 출소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신문 화면에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이지우 소장, 국회에서 감격의 눈물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미소 짓는 이지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박준혁은 그녀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부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명예를 짓밟고 그녀의 꿈을 파괴하고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하지만 신문 속의 그녀는 과거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악행 덕분에, 아니 그의 악행을 딛고 일어나 더욱 거대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넌 꺾이지 않았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진정한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한 인간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인생을 파멸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얻어 세상에 빛이 되어 있었다. 박준혁은 신문을 구겨 주머니에 넣고 교도소 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명예도, 미래도, 그리고 자신도. 지우는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을 딛고 일어선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청춘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강철은 부서지지 않는다. 강철은 단지 더 강해질 뿐이다.